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광양에서는 198.6mm의 비가 내리면서 하루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고 순천 보성에도 역대 두 번째로 하루 내린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이제 모내기에 놓은 논이 물에 잠기고 수확철을 맞은 완두콩, 커가고 있는 옥수수 등 밭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지난해부터 금사과, 금딸기, 금치 등 기상이변으로 앞에 금자가 붙은 채소 과일들 참 많았는데 이 가격 안정세를 보이던 채소들도 얼마나 오를까 걱정입니다. 이런 폭우와 살인 홍수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 더 걱정인데요. 최근에 아프리카, 케냐, 남미 브라질의 댐이 기록적인 폭우로 붕괴됐고 두바이에서는 사막 공항 이착륙장이 홍수로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역습, 재앙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인간의 대비는 미약하기만 하죠. 자연 앞에 숙연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광양시 공무원 노조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광양시 공무원 노조가 최근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이 공무원 노조는 해당 사건은 악성 민원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대처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광양시의 한 민원 부서를 방문한 60대 여성 A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위협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연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민원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은 광양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일자로 낸 성명서를 통해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광양시 또한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상습 반복적인 전화 민원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기야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광양시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들로서는 이번 사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노조 요구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또 민원 해결을 강요하면서 악성 민원이 발생했고 이 피해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와 질병 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광양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3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업무 추진 과정 중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부당한 민원 요구가 절반이 넘게 응답됐다며 매년 설문조사 때마다 이 부당한 민원 요구에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광양시가 시 소속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이제부터라도 광양시가 악성 민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이번 흉기 위협 당사자인 악성 민원인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함께 악성 민원 전체 실태조사 실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 전화 자동 녹음 허용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양시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광양시는 곧바로 악성 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해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 20여 개로 구성돼 악성 민원 피해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거해 단호하게 대처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악성 민원에 대한 광양시의 엄정한 대처, 공직자들의 대시민 서비스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28일이었어요. 순천 지역 불교단체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회와 낙화놀이를 진행했는데 일부 행사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난 4월 28일 순천의 한 불교단체가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연등회와 낙화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프로그램 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사진 콘테스트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콘테스트는 행사 주관 공식 SNS 계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된 작품을 심사한다고 해놓고 실제 시상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응모 기한이나 이 공식 접수 계정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행사 참가자들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행사에서 주최 측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상자를 선정했다며 주최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행사 참여도를 좀 높여보자라긴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실망시킨 셈 같습니다. 행사 주최 측 입장 있습니까? 네, 연등회와 낙화놀이 행사 중 이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들은 행사 주최 측이 응모 작품을 심사해 29일 수상작을 발표한다고 해놓고 이 주최 측이 마감 시한을 넘긴 30일 오후까지 접수된 작품을 심사에 포함시켜 수상작을 선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당초에 제시한 공식 계정의 태그나 해시태그가 아닌 스토리 태그와 DM을 통해 들어온 것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의 문제 제기가 나오자 행사 주최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참여 방법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운영상 미숙함은 질타받아 마땅하지만 고의성이나 공정성의 문제는 단연코 없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같은 주최 측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기본 원칙을 어겼고 참가자들의 당연한 지적을 수상에 들지 못한 참여자들의 불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역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정부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소요 시간 대비 1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불만이 높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해당 예타 진행 보류하기로 했네요. 네,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기존 소요 시간 대비 10분이 단축된 사업 계획에 대한 예타 진행이 이 정부로부터 보류됐습니다. 이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는 그동안 전라선 30분 단축이 가능한 사업안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내린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 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전남도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업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된다고 건의하고 앞으로 주변 시군과 함께 해당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선 때문에 잠깐 멈춰 있었고 총선 이후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21대 국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화려하게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천하람 당선인 두 분과 쭉 이어갑니다. 자, 먼저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오랜만에 또 인터뷰라서 21대 국회 마무리 돼갑니다. 소회가 좀 어떠십니까? 우선 지난 4년간 순천광양 곡성 구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4년간 저한테 보내주신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뭐 구체적 계획을 뭐 머릿속으로 아직 생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말씀 나누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지역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정리되면 또 다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4년간 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자니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의대 문제예요.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어요. 예. 그리고 4년 내내 이슈가 됐던 게 전남 의대 신설이었는데 그러네요.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21대 임기 초반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상황이 주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위기 상황이 닥쳤고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그 의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간 바람에 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걸 완성하지 못하게 돼서요. 매우 아쉽다는 생각 갖고 있고 또 하나 여순사건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했고 이 위원회 구성, 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이런 데 있어서 너무 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돼서 매우 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게요. 뭐 교육부에도 계속 계시면서 교육위원회에 계속 계시면서 전남 의대 관련된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체크를 또 해 오셔서 더욱 더 좀 마음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그거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영수회담 최근에 있었잖아요.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의대 증원은 뭐 여야가 다 증원 자체에는 동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거고 다만 그 숫자나 방식에 있어서는 그날 뭐 구체적인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보면 여야 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거는 같고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국과 지금 논의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고? 코로나는 긴급했지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가 너무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숫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가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하고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하고 공공의대 설립하고 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이용을 해서 의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의료 체계가 엉망이 되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코로나 시기는 이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도 됐고 이 논의를 중단시키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그때 우리가 받았던 교훈들을 가지고 조금은 평상시니까 지금 차분하게 논의를 좀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들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의사들의 저항은 그대로이고 의사들의 저항은 그대로이고 2,000명이라고 하는 사실 뚜렷이 그 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그 굉장히 엄청난 숫자의 증원을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너무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 저항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거나 이게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은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전남 의대 뭐 신설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동서북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뭐 동서북 갈등보다도 뭐 정부에서 그리고 의료 단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풀어야 할 그 문제는 문제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남 내부에서 문제가 돼 있는 건 동북권이냐 서북권이냐 순천대냐 목포대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남도도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틈에 사회적 갈등들은 더 커지고 이러다 보면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에 서로 감정적 갈등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위원회에 쭉 계셨으니까 그 내용도 좀 아실 것 같은 게 그 지역에서는 아니 교육부 공모에 참여를 해야지 전남도가 공모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뭐 이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말입니까? 예. 공모를 하려면 교육부가 하는 거지요. 예. 근데 이제 교육부는 이미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방안을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의대 신설 신청을 받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교육부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맞지 않는 단계이고요. 그래요. 지금은. 전라남도는 왜 이 문제를 나섰던 것이냐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영도 지사가 건의하니까. 네. 한 군데로 정해주면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정해야 되고 정하는 걸 누가 해야 되냐 또 전라남도가 나서서 푸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는 거여서요. 저는 지금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일 또 그에 대해서 왜 전라남도가 그 일을 하냐 하는 것들이 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기반을 두고 서로를 공격하는 언어이고요. 이 문제를 풀겠다는 언어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결정이 되고 나면 역시 전라남도가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건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도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해서 이 도민들을 설득시키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방안들이 전 도민들의 동의하에 좀 힘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불신의 벽 이거를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풀기 위한 더 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말씀도 주셨는데 강제력 권한이 또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로 요 사안은 여쭤보고 다른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중앙 이슈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최상병 특검법이요. 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시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죽음을 용한 나쁜 정치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에 대한 수사 예합 시비가 일개에 대한 경위 등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거다 하는 점들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본인들이 이를 숨기고자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태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 원인을 밝히자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정치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최상병 죽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고도 계시는 것이어서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지난 과정에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설명하면 됩니다. 풀면 되고요. 그런데 계속 숨기고 계속 의혹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르려고만 하니까 자꾸 국민들의 의혹들이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한 매듭 풀고 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실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이 문제를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끌고 가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안 받아들이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에 돌아오면 저희가 이걸 대비해서 28일 날 하루 지금 마지막 국회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의 좀 이탈표가 있어서 이게 통과가 돼버리고 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에서도 버림받는 대통령이 그렇겠죠.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건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대한 갈등들을 봉합하고 이 문제와 관한 국민적 의혹들을 다 해소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윤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관련해서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민생회복지원금이 영수회담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전에도 마약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실에서는 썼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그 어떤 인식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과일, 채소 가격이 급등을 해서요. 1년 전보다 방울토마토는 42%, 뭐 참외는 36%가량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1.4%였습니다. 근데 이 1.4%라는 수치가 일본이 1.9%였는데요. 일본보다 0.5% 낮은데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진 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해서 더욱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멈추고 안 좋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서민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이건 하루아침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민생들을 책임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다름 아닌 국가가 재정을 투여를 해서 그 경기의 흐름들을 선순환 흐름으로 그 바꿔놓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인 것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재정 수지, 재정 건전성만을 앞세우면서 일체 그 부분에 관한 재정의 역할들을 하려고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서민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서민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기용금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그 코로나 때의 경험을 좀 우리가 되살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재난지원금들을 지급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을 풀었죠. 그 덕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막 전 세계가 좀 홍역을 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요. 47.2%에서 49% 정도로 7.9%가 늘었어요. 근데 정부 부채가 이 코로나 시기에 미국은 13.4%, 영국은 9.5%, 이탈리아가 13.5%, 대부분 10% 이상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8%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 그 정부 부채가 많이 코로나 시기에 늘렸던 다른 나라들의 가계부채 증가율들을 보면요. 미국은 1.9, 영국이 1.1, 독일이 2.9 이런 수준인데요. 우리는 10.4%가 가계부채가 늘었어요. 정부가 재정을 늘리면 가계부채가 덜 늘어납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역시 우리 문재인 정부였는데 저희가 국회에서 계속 더 많은 그 재정 지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반대로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멈췄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걸 완전히 꽁꽁 닫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일체 재정 지출을 안 하려고 드는 바람에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줘야 하는 때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따드린 질문은 다음 주에 또 드리는 걸로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다시 돌아온 라디오 전망대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직 22대 개원 전인데 뭐 가정의 달, 가정의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 연휴에는 좀 각 잡고 좀 쉬려고 네. 많이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아들이 9살인데 네.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참. 네, 그래서 아들이 많이 좀 단단히 삐져 있었어가지고 그러게요. 이번 어린이날은 좀 아들과 많이 놀아줘야겠다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은 정치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다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이게 서운한 건데 사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뭘 하면서 좀 보내줬어요? 여수 놀러 가가지고요. 예.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어제는. 맞아요. 그리고
그 고흥에 또 이번에 우주 축제장에도 같이 가고 네, 간만에 되게 아빠 노릇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좀 마음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털어보러에 귀환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뭐랄까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또 우리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구가 좀 분구가 돼가지고 순천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2명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순천을 위해서 또 우리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소외된 전남을 위해 가지고 또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들 이야기 좀 꺼내보겠습니다. 영수회담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상당히 좀 이슈였는데 뭐가 좀 기억에 남고 뭘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도 되게 싱거웠다고 해야 될까요? 싱거웠어요. 네. 의제가 싱거웠습니까? 아니면 뭐 내용 발언의 수위가 싱거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 수준이 참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게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야당 대표인 DJ 우리 김대중 총재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훨씬 더 무게 있는 그런 장면들과 무게감 있는 의제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뭔가 원고를 읽으시는 것부터 저는 좀 참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 발언 때. 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은 언제든지 기자회견 하실 수 있고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면은 카메라가 뭐 20대 30대 붙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모두 발언이 아니라 정말 기자회견 하듯이 한다는 거는 그냥 대통령을 소품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 대통령께도 참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들과 협의 없이 만약에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하셨다면,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면 예. 거기서 대통령도 받아치는 한두 마디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길게 하셨을 때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민들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는 짧고 굵게라도 얘기를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계속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고 계시다가 그냥 맥없이 그냥 언론들 물리고 비공개 전환되고 나서는 무슨 70% 80% 말씀하시고 이런 게 무슨 방구석 여포도 아니고 왜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핵심 메시지 하나도 못 던집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서로 활용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 준비도 이거밖에 못하면은 외교 무대에서는 과연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예.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수회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먼저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권에서는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이 좀 주목받기도 하고 있는데 국회에 계셨으면 찬성표를 던지셨겠습니까? 뭐 저희는 당연히 찬성표 던지죠. 예. 네,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결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최대한 조속하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거 물론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만은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진짜 저는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또 그 전체적으로 또 뭐 당이 다 퇴장하는 과정에서 또 휩쓸려가지고 가서 피켓 들고 계시고 또 하면은 다시 찬성표 던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또 다음에는 찬성표 던지겠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참 우리 호남에서도 한때는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왜 그러시나 사실 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할까요?
네네, 뭐 당연히 하시는 수순으로 보이고요. 근데 오히려 재밌는 지점은 다음번에는 이제 무기명 투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이탈표가 이제 발생하겠습니까? 여당에서, 네, 저는 조금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특히 이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예. 그 22대 국회에서의 최상병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표결이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은 21대 안에서는 다시 처리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요즘 이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제 우리 또 서민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뭐 일견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25만 원이냐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합치면 한 13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적자폭을 늘릴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중에 이런 식으로 또 지역 상품권의 형태든 아니면 현금 지원의 형태든 돈이 풀리면은 물가 안정 흐름에,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시중에 이 돈이 더 풀리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금리 경제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좋은 의도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는 보편 지급 25만 원에는 부정적이신데 금액을 네. 낮추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별 지급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건지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지 지출을 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금성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에 있어가지고 이미 나가야 되는 지출들을 뭔가 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지출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지, 이게 지금 그냥 뭐 현금성 지원 1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선별이든 보편이든 이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포퓰리즘식으로 현금성 지원 늘리고 나중에 감당 못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럼 지역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전남 의대 관련된 이야기, 뭐 영수회담에서도 의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도 해결을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만, 지역에서는 네. 전남 의대 신설 두고 갈등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네, 지금 동북권에서는 우리 전남도가 하는 공모에 대해서 신뢰를 거의 잃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공모를 할 리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전남도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의대 신설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경북도거든요. 예. 경북도 원래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의과대학이 작게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지가 않습니다. 지역 의료의 면에서. 그래서 의대 신설 논의가 경북도 올해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대통령 내지는 이제 교육부와 복지부가 결정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공을 아예 중앙정부로 넘겨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북 안에서 이걸 뭐 안동에 해야 되니 뭐 경주에 해야 되니 어디 해야 되니 싸우게 되면은 이게 지역 내에 소지역주의가 발동해가지고 이게 되게 안 좋은 형태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그냥 중앙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선정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공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남도의 뭐 입장도 나름대로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김영록 지사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동북권과 서북권 갈등이 이 정도로 극심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전남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미 넘어갔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노광규 순천시장이나 우리 이병훈 순천대 총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봐도 예. 지금 공모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거의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전남도가 더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북도처럼 이제
정부에 차라리 넘겨라. 중앙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동서 갈등이 이제 우리 전남 동부권 서부권 갈등이 더 격심해지면 예. 오히려 그게 또 역시 전남의회 논의는 좀 미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명분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우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글쎄요, 여러 번 공모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준 전남도가 이제 와서 좀 바꿀 수 있을지는 뭐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음. 결국은 순천대는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걸 이대로 그냥 갖고 가서 목포대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한다. 저는 그것도 이야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순천시 민간 위탁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털어보러 예전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뭐 공공사업장에서 노동자분들 대량 해고, 집단 실직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한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순천시에 시민 정책 토론회를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네.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민간 위탁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민간 위탁 사업 자체의 기간을 좀 늘려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배점도 좀 늘리고 예컨대 좀 이거를 사실상의 의무 사항처럼 좀 변경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이게 뭐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하기가 쉽지 않긴 해요.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좀 사업 유형별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 저도 참 이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일률적으로 딱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요건은 갖췄으니 순천시에서는 정책 토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한다고 내용에 급진적인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급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각 순천시에 있는 의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례 제정 작업이나 변경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제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순천만 자벌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든마켓도 그렇고 계속 해가지고 이거 어떤 고용 승계라든지 뭐 어떤 처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그때 뭐 노동청에 가가지고 해결하고 시청 점거하고 이렇게 늘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조금 유형화를 해두는 작업을 순천시 의회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털어보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화순 백신 산업 특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펩타이드 첨단 신약 플랫폼이 구축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과기부의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총 사업비만 440억 원, 국비가 한 260억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개에서 50개 정도가 연결된 물질로 부작용이 낮고 또 합성 의약품에 비해 신약 성공률이 2배 높은 편입니다. 대표 의약품으로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제제가 있는데 2022년 기준 펩타이드 의약품 글로벌 시장 규모만도 한 60조 원으로 2030년에는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이 하순 백신 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이 전남의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이 받게 됐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2008년에 도입한 계약 심사제를 통해서 그동안 총 1조 2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계약 심사 연찬회 개최 시 지역 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난해 159억 원의 자재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도내 제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해서 지역서 생산된 쉬운 개의 우수 제품 구매를 담당하는
연찬을 통해 홍보를 펴고 있는데 특히 2008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 또 물품에 대해 발주 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해서 총 1조 2,368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또 3,212개 제품, 1,548억 원의 도내 제품 구매 실적을 올려 효율적인 전역 운영과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실 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도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 주력키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공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공모 방침을 재확인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의대 공모 방식과 관련해 공모하지 않고는 어느 대학을 선택할 대안이 없다. 그래서 공모 방식에 의해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모에 따른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공모가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은 하되 지나친 갈등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전남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 대학이 공모에 응해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실시한 의대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할 의향에 대해서는 당시 국립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에 따르면 지금은 여건과 목표도 다르고 용역 결과가 공개됐을 경우 전남도 행정불신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과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이 공문으로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문에서 앞으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시했고요. 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을 위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용역은 대학 설립 방식 결정과 대학 평가 기준 마련이나 최종 평가 심사 등 이 절차를 거쳐하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께나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전남도가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한 2023년 미국 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 반영이 됐어요. 예, 전남도 건의로 6월까지였던 배 매입자금 5천억의 상환이 3개월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는 쌀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또 일부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 대출 상환금 확보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산 전남 농협의 배 매입량이 52만 8천 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또 고물가 상승과 함께 애식업체 폐업률도 쌀 소비가에 줄어서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의 재고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이번 농협중앙의 벼 매입자금 3개월 연장 발표로 산지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의 부담이 완화되고요. 쌀 적정 가격 유지로 가격 상승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2030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확정했어요. 예, 이 계획대로하면 2030년 전남 쪽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1650만 톤에서 670만 톤을 감축한 980만 톤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문별 또 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데요. 특히 수송 부분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로 470만 톤에서 284만 톤으로 감축하고요. 환경 관리에서도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134만 톤에 51% 감축에 들어갑니다. 이에 건물 부분 16.5%와 또 농축산 부분 26.8%를 감축 목표로 세워서 추진에 들어가는데 사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또 조선산업이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 높은 지역에서 여건과 특성을 잘 반영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신종과 함께 법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건립한 동북권 감염병 진단 검사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인구 밀집도는 높으나 진단검사 기반 시설이 없어 신속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는데요. 지난 2021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이듬해 112억을 들여서 감염병 진단검사실과 또 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등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이 됐습니다. 이 센터는 오는 9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승인이 완료되면 법정 감염병뿐만 아니라 고위험 병원체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까지 포괄하는 검사기관으로 앞으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